자, 부동산 개발 파트 들어갈 차례죠. 자, 105페이지 가시면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그 요약식으로 이제 쭉 내용들을 전체적인 틀을 이제 보는데요. 이 문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간추려서 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로 가부터 가는데요. 자, 부동산 개발하는 데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면 구, 전, 부, 실, 금, 건, 마로 외우세요. 자,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당성이 아니라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전실행이 끝나면 부지 구입 단계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여기가 이제 타당성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죠. 그래서 앞자만 따셔서 구전, 부실, 금건마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암기기법 야매가 자 구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내려온 그 동화죠. 구전 동화는. 그래서 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전은 부실이다. 구전 부실.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이런 순서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구성 단계, 아이디어 단계는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기획하고 용도 구상해서 개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략적으로 체크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실행 가능성은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구체적이 아니라 대략적입니다. 자, 이게 길어지면 부지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구상 단계로 가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또는 계략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전실행 가능성은 밑에 예비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부지는 이제 구입하겠죠. 부지 구입은 이제 부지 모색 확보합니다.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 끝나면 개발업자는 개발 대상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직접 매수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 매수 옵션이라는 걸 또 우리가 적절한 대가로 또 확보하는 것도 이제 구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이에요.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자, 우리가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는데요. 보통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죠.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어때요? 부지가 선택이 되었다면 개발업자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완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당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법적이 있으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요. 이것이 개발업자의 목적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요구 순위에 틀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금융입니다. 금융은 이제 우리가 그 택지 조성 및 건설 자금을 융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과정이 건축 대부는 개발이 완료 후에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하는 다당 대부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던 건축 대부예요. 건축 대부는 이제 아직은 안 졌죠. 그래서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면서 나중에 다 짓게 되면 저당 대부로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시불 상환해서 저당 대부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은 뭐 택지 조성 단계,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해서 택지 조성의 경우는 토지 형질을 변경을 하죠. 개량해서 택지화합니다. 이는 전체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며 개발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능력, 신용이 있는 건설업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단계는 팔아먹어야 되죠. 팔아먹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죠. 분양한다는 건 매도한다는 거고요. 임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라는 것이 보통 초기와 그 다음에 중반과 후기가 있다면 어때요? 자, 우리가 초기, 중반과 후기 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 미리 팔아먹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마케팅이나 고객을 발견하고 개발 공간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걸 말하는데요.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에 의존하지만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개발 사업의 마케팅은 임대와 매도 마케팅이 있는데, 자, 또 하나 보세요. 개발 초기가 중요하죠. 초기가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마케팅의 계획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임대차 활동이 좀 달라지겠는데,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 사전에 확보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무슨 얘기냐? 초기에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딱 짓게 되면요, 다 짓기 전에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보이잖아요. 뭐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 뭐 CGV 입점. 자, 이런 게 중요 임차자입니다. 중요 임차자가 선정이 돼야 군소 임차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키가 될 수 있는 이 중요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얘네들은 이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고정적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정박 임차자는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임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대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워포드의 정리에서 우리가 법적, 시장, 비용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법적 위험은 자, 우리가 내가 매입했는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묶이거나 투기적으로 묶이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들더라도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법적 위험이란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이에요. 자, 시험 문제 요게 바꿔서 나왔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입니다. 소유권 문제 주민 민원은 사법이에요. 이 공법과 사법이 바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밑에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인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이 가장 커다란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개발업자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성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예요. 시장 연구라는 건 또 나중에 시장성 분석에 나오는데, 시장 연구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수요가 더 많아야죠. 근데 시장성 연구라는 것은요,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흡수율, 분양률을 봅니다. 흡수율 분석을 한다는 건데, 가볼게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시장 위험은 부동산 개발업자는 특정 부동산의 시장이 변화하는 가격으로 임대되거나 매매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위치, 형태, 질, 양에 따라 연구하는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성 연구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시장 연구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시장성 연구가 이제 흡수율 분석은 나중에 또 보겠는데, 자, 이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하니까 이 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매로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니까 얘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는 다음에 그린 것 같이 개발 사업의 완성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시장 가치는 증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정확하게
자, 세로 측은 이제 시장 위험과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매수자라고 적어놓으세요.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0이고요. 개발이 완성이 100%라고 본다면요. 자, 우리가 이 건설 단계라는 게 있어요. 건설은 이제 외주를 주겠죠. 외주를 줘서 우리가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 이 매도자가 어떻습니까? 매수자한테 어떻습니까? 그 위험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건설을 하면서 마케팅 단계가 아까 초기 단계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선분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매도자는 그 위험을 매수자한테 전가시키죠. 매수자 위험은 처음에 높다가 점점 낮아져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위험이 되겠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선분양은 가격을 낮게 잡아야죠. 가격이 낮다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니까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개발 사업자가 대상 부동산을 초기 매도 또는 임대한다 그랬어요. 초기. 개발업자 부담하는 시장 위험은 줄어듭니다. 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시장 위험은 그만큼 커지죠.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할 시에는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감소되나 가격은 낮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완성 후 매도 또는 임대할 시에는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증가되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는 위험이 아니라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위험은 그냥 비용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아까 이제 외주를 주다 보면 우리가 도급으로 가는데 개발 비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비용이라는데 이건 추가적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기간이 길수록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비용 위험을 또 줄여야 된다라는 걸 또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이 타당성 분석의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이 2가지로는 시장과 경제성인데 5가지로는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엄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은 순서를 좀 이해식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다면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있죠, 그죠? 이걸 잡는데요. 만약에 지금 A 지역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잡아야 될 게 지역 경제가 좋아야 되죠.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봐요.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장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되겠죠. 그럼 시장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수요가 많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시장성 연구라는 게 있었죠. 시장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거래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기까지 끊어서 이 전체를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타당성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죠. 여기에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돈이 돼야 되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 타당성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입보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겠죠. 자, 요거는 이제 시장 분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이에요. 경제성 분석은 수익성 여부를 봐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죠.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죠. 자, 시장이 먼저 시장성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부등호를 본다면 앞에 걸 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앞에 걸 포함시켜요. 그죠? 그래서 뒤에 게 더 우리가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다 앞에 거를 다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두 글자, 경제성 분석 세 글자. 시장을 한 다음에 경제성을 한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밑에 박스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부지에 대한 가장 경쟁성 있는 개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발업자는 먼저 개발 사업을 입지시킬 특정 부지를 찾는 것이고, 다음은 그 부지의 개발 사업이 투자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이 세 가지가 시장 분석이고, 후자는 타당성 투자의 경제성 분석이 되겠죠. 자, 5가지입니다. 지역 경제로 갑니다. 대상 지역 시장의 인구, 소득, 고용 등 모든 부동산 박스.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이고요. 그다음에 입지 개수와 경제 기반 분석은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대우가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일정한 시장 지역 내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상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넘겨볼게요. 시장성은 어때요? 시장성은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자체가 갖는 시장 경쟁력,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요자의 선호와 경쟁 환경을 분석해서 대상 개발 사업의 시장 흡수율과 분양 실적의 극대화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쪽에서 왜 시장성 연구의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시장성에서 합니다. 흡수율이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해요. 얼마만큼 과거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1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시장의 흡수율을 분양률이 높았느냐라는 걸, 물론 과거를 갖고 따지지만 이 추세에 대한 분석은 미래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타당성 분석은 세후 현금 수준으로 기준합니다. 세후 현금 수준 박스. 그래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서 사업의 공실률, 영업 경비, 저당 조건, 그다음에 세금 등도 고려해서 수익성을 판단하고요. 투자 분석은 이제 수익성이 있는 투자 대안 중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투자안을 채택하는, 결정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갈게요. 아까 시장 분석이 먼저, 경제성 분석이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 시장은 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물리, 법적, 경제, 사회 제약 조건에 대해 분석을 포함하고요. 이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성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그 개발 사업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인데, 경제성은 어때요? 우리가 시장 분석 결과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개발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하는 게 경제성이죠. 근데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가지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그 순서를 가지고 갈게요. 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합니다. 도시 분석. 지역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 그 지역이 속해 있는, 그죠? 근린 분석을 먼저 하고, 부지가 속해 있는, 그래서 부지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묶어보세요. 먼저. 자, 수요 공급은 우리가 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래되느냐 안 되느냐 분석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분석은 다 요거는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지역과 근리는 조금 더 세분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은 국가 경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고 근리는 지방 경제가 부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아까 도시 분석은 경제 기반 분석, 기반 산업에 대한 판별을 했고요. 인구 분석, 소득, 교통망 분석, 성장 개발 유형인데 지역이 인구 분석을 하고 교통망 분석을 한다면 근린 분석은 어때요? 교통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교통의 흐름 다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근린 지역 내 경쟁, 그 다음에 인구 분석이 아니라 인구의 특성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분석입니다. 부지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주상공 중에서 어떤 거냐는 지역지구재를 분석해요. 그 지역지구재는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지역 분석에다 하면 큰일 납니다. 지역지구재는 부지 분석에서 합니다.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자, 편익시설은, 자,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얘기해요. 전기 상하수도 같은 거. 외곽을 개발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공급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당연히 접근성 따져봐야죠. 접근성. 거기에 쉽게 올 수 있는지, 크기와 모양, 지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부지 분석에 들어가고, 수요 분석은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 지역의 인구 밀도, 인구 분석을 많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추세가 중요하니까 미래 추세 분석을 하겠죠. 근데 공급은 뭐 공실이나 임대료 추세 같은 걸 따지고 뭐 건축 착공량이나 허가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뭘 배우실 거냐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방식입니다. 자, 요것만 하면 이제 개발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토지의 개발의 유형이 여기 보시면은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누기 때문에, 자, 신개발은 도시 외곽을 배후 도시 개발하죠. 공단 조성, 토지 개발 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재개발은 도시 안쪽에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공공 재개발 이렇게 해서 신개발과 재개발이 밑에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새로이 개발하는 게 신개발이고,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철거서부터가 되는데요. 자, 시행 목적에 대한 이 재개발이 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필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09페이지 있는 어때요? 이 재개발의 시행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죠. 자,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눈다면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수 개철로 저는 외우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전이라는 자체는 가장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 재개발은 우리가 이제 보전을 밑에 가시면 도시 지역이 아직 불량 노후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도시, 우리가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 이 노후 상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노후 불량화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사전입니다. 그럼 사전에 불량 노후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수, 그 다음에 저는 수복을 연결시킵니다. 자, 보존 재개발은 어때요? 우리가 보존 재개발은 아직 불량 노후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수복은 건물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 시설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 이건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합니다. 그래서 사전보다는 요인만 노후 불량화돼서 요인만 제거하면 수복 찍으셔야 돼요. 수복도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복 재개발은 우리가 어때요? 역사적 유물이 많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통 그 고치겠다. 그러면 현재가 불량하면 원상태까지만 고치겠다. 그래서 올림픽을 칠 때마다 나온 아테네 역사적 유물이 많은 데는 원상태만 고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량과 철거로 갈수록 당연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철거는 완전히 제거요. 그래서 철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부족당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있죠.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켜 대표적인 도시 재개발의 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개발업자한테는 아주 화끈하지만 이 보존해야 될 문화재나 자연환경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침해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량이라는 것은 수복의 또 하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도시 환경의 시설 기존 및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됐을 때 확장 개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시키거나 개선시키거나 첨가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 개선이 키겠죠.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도시 기능을 높이는 제고시키고자 하는 도시 재개발의 형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수 개철로 외우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된 거죠. 그래서 보수 개철로 가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보존과 수복은 보존은 노후 불량화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고 노후 불량화 돼서 요인만 제거. 철거는 완전히 제거인데 개량은 확장 개선 첨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철거를 많이 사와야 왔어요. 그럼 우리가 수복과 개량의 선진국화로 가려면 보존을 신도시를 개발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수 개까지는 부분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만 들으니까 좀 지루하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성분도 재개발 재건축 하죠. 그러면 사전. 자, 지금은 우량한데 사전에 노후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지 받는 것은 보존이고요. 수복은 자, 노후 불량화 됐어요. 보톡스 맞아서 요인만 제거하고요. 자, 갑순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요. 완전히 철거죠. 그죠? 근데 개량이라는 건 뭐예요? 이 코를 높인다든가 실리콘을 첨가시킨다든가 개선 이것도 확장하죠. 이걸 개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동영상 어떤 재개발에 여성분들 속하십니까? 뭐 보존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조금 넘리 객관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나온 것 같더니 야, 너 철거야 싸우던데. 네, 싸우진 마시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갑니다. 사전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전 나오면 무조건 보존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량을 찍으십시오. 완전히 제거하면 당연히 철거겠죠.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 개발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단순 개발과 환지, 매수, 혼합까지가 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우리가 109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단순 개발 방식이죠.
단순 개발 방식은 그냥 지주가 땅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죠. 지주가 지가 지 땅에다가 토지 형질 변경처럼 지가 그냥 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사업으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기 때문에 전통적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권리가 불변이라고 놓으시고요. 자, 환지 방식은 아직 공법 시간을 아직 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공법 시간은 도시 재개발이라고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십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시는데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구획을 우리가 대지로서 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획을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해 개발 사업에 충당하는 이 비용을 땅으로 걷어요. 채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남은 부분만 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갑돌이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권리가 축소됐다고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개발입니다. 매수 방식. 매수 방식은 택지 공용개발을 얘기를 해요. 택지 공용개발. 자, 우리가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토지를 수용해서 전량다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이걸 공급하죠. 그래서 공용개발이 이제 매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개인의 땅을 완전히 뺏었죠. 그러니까 권리가 축소가 아니라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더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방식은 토지의 전면 매수로서 사업 시행자에 의한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혼합은 환지와 매수를 합친 게 혼합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환지와 매수를 혼합하는 것이 대지조성 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혼합 방식을 활용합니다. 합동개발 방식은 그냥 갑돌 땅 위에다 건축업자 을돌이가 건물 지어서 우리가 토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 사업 시행자 우리가 재원 조달자, 건설자가 택지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일정 가격 대상 토지를 전량 다 매수해서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건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서 연결시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가시면요, 비공영 개발이라는 민가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토지 개발의 사업에 있어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그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사업, 컨소시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는 뭐 차지와 신차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체 개발,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비공영 개발이라는 민간 개발 방식이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첫 스타트.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체 개발 사업은 첫 번째. 자,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를 그냥 토소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지가 토지도 되고요. 자금도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나 그만큼 위험이 더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은 많이 써요. 요즘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자금 조달을 하여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건설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 또는 도급 발주하여 공사에 진척되더라 대금을 다시 자기가 다 지급합니다. 마케팅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분양 대행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점은 다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가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죠. 사업 수행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위험에 대한 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주 공동 사업은 자, 토지 소유자를 제가 토소라고 얘기했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됩니다. 근데 을돌이 개발업자는 자금을 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다 혼자서 먹었지만 이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서 나눠 먹기 때문에 이익 기속기초에도 나누니까 분산도 나누겠죠. 그래서 지주공동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장점은 이제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 위험을 지주와 개발사업자 간에 분산한다는 게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가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는 건 자, 말 그대로 자 어떻습니까? 이 공사비에 대한 거를 대물로 가져가라. 근데 이제 이 대물이라는 자체는 건축물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비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등가 교환 방식은 등가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가 60% 건물이 40%다. 그러면 6대 4로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가 40%만큼 건물을 가져가라는 얘기죠. 등가로 교환하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말 그대로 공사비는 분양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변제를 분양금으로 정산해서 사업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 교색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상호 배분한다는 건 똑같죠. 지주공동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인데요.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조합 아파트 만들 때 조합원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 소유자가 자 어떻습니까?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원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자 모집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자자의 자금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시공사를 또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개발업자가 자 조합 아파트 나오면 무조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처럼 투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주공동의 4번의 사업 스탑 방식,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제한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하고 지주공동의 요거하고 오른쪽에 토지 신탁 방식이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주공동 사업이라는 마지막 부는 요 네 번째가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되는데요. 자, 얘는 이제 이따가 큰 3번에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신탁 방식과의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명의로 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가 토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됩니다. 자금. 그러면서 소유권은 절대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먹겠죠. 수수료만 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업수탁은 사업 위탁이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합니다. 시행을. 그래서 개발업자 수탁자는 우리가 이제 이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맡겨서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발업자 수탁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수수료만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의 개발 기획 단계로부터 개발 완료 후에 관리 운영까지 부동산 활동 전반을 개발자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토지 신탁과 유사하나 토지 신탁 방식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얘는 소유권을 넘어가지 않아요. 사업 수탁은 사업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는 게 틀리겠죠. 개발집은 토지 소유자가 또 귀속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입니다. 토지 신탁은 이제 소유권을 넘겨요. 그래서 얘는 아까는 소유권을 이전 안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소유권을 사실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넘기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이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명의를 신탁회사로 가요. 그래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자, 자금이라는 게 잘 나와요. 자금도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겠죠. 자기 신용으로. 그리고 신탁회사가 이제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 명의를 다 신탁회사 명의로 합니다. 자기 명의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가 하죠. 그럼 신탁회사가 모든 책임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형식적이니까 나중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사업수탁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하면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 토지 소유권은 신탁 계약 기간 동안에 신탁회사에 사실적이 아니라 형식적입니다. 이전돼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당해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줘요. 부터 물론 확정 배당이 아니라 실적 배당이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사업 위탁 방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탁 기간 종료되면 어때요?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면서 수수료를 또 챙기는 수수료 문제가 생기겠죠. 자, 컨소시엄은 그냥 대규모라고만 박스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주관사가 될 수 있고 협력사가 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대규모 개발이 이제 영종도 개발 사업이 이제 컨소시엄인데, 낙찰받기 위해서는 입찰 명의는 이제 법인 설립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 박스. 그다음 사업 자금의 조달은 혹은 사업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방식이 다 토지 소유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만 법인이 나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간이 아니라 법인간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럼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사가 되거나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저 어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체 개발 사업은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이익 귀속 주체, 사업 수행 속도 빠르고요, 모든 이익 귀속 주체는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이 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위험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컨소시엄은 여럿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로서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소시엄은 여럿이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 시행의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출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책임을 또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이제 컨소시엄 구성회사에 귀속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발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는 것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가시면 112페이지의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이제 끝나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쪽 파트에 대한 부동산 개발 관리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파트가 문제 비중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개발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부동산 관리는 나온다면은 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요새 위탁 관리로 흐른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 파트.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됩니다. 건물이 고층화 되고요. 또 거주가 되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 자신의 본업을 함에 따라 부재 소유자의 또 증가가 또 되고 관리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위탁 관리를 낳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스타트가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인데, 자, 복합 개념이라는 법경기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관리를 보는데 토지와 건물이 좀 나눠지죠, 그죠? 토지와 건물. 자, 핵심적인 것만 조금 우리가 보고 내용들은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기술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술적 관리. 자, 그래서 법경기죠. 기술적. 자, 이건 협의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그래서 법경기를 다 합쳐서 이제 광의의 관리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기술적 관리는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가 이제 여기를 침범할 수 있어요. 경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이제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고 앞쪽에서 배우셨는데요. 경계 측량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측량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것, 토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강의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도 하고, 경제적을 경영 관리, 경영을 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은 보존 관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 기술적 관리는 유지 관리, 경제적 관리는 경영, 법률적은 보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관리만 봤을 때가 협의고요. 강의는 복합 측면으로 우리가 법경기를 다 얘기하고 협의의 관리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경계 확정이 나왔어요. 철조망 등 경계 표시를 측량하고요. 사도 방지, 철조망 시설, 쓰레기 장화, 방지 대책. 그다음에 경사지 대책, 옹벽 및 배수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위생, 설비, 그다음에 보안,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겠는데 우리가 위생이라는 자체는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 관리라든지 음식물을 규제하는 게 이제 이 건물의 살충, 이 해충 대책이죠. 그다음에 설비는 보일러실,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 점검, 보수, 진단, 수선. 설비 관리죠. 기구 운전 보수, 기계나 기구에 대한 이 보수 정비 수선이고요. 보안 관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안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험률의 제거 및 감소를 위해서 방범, 밤제, 방화 대책을 세우겠죠. 그래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가입하겠죠. 안전 대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존은요. 예방적 개량이라고 볼 수 있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량한다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위생, 설비, 보안, 보존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안이라는 건 안전 관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위설 안전으로 외우세요. 위설 안전. 자, 위는 우리 안에 있는 위이고요. 그다음에 설은 혓바닥이죠. 위와 설이 안전해야지 오래 먹고 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위설 안전까지 봤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